지하철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차창 밖의 풍경은 어둠 속에 묻혀 들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오후 2시 반, 평일 낮이라 비교적 한산할 줄 알았던 전철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승객 대부분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애매한 틈을 이용해 움직이는 노인, 주부, 대학생들이었다. 이강수는 출근길이 아닌 진료실 문을 닫은 후 병원 앞이 약국에 들렀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은퇴한 지는 벌써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병원 건물 안작은 상담실에서 주 3일씩 일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의 왼쪽 다리는 어릴 때 입은 부상 탓에 아직도 무거웠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가끔 휘청이기도 했다. 그가 탑승한 2호선 열차는 교대역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더 붐비기 시작했다. 이강수는 지하철의 끝자락 문 앞 기둥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야, 비켜. 왜 길막을 하고 있어? 늙은이가. 거칠게 튕겨 나간 손에 이강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그의 팔을 지지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이강수는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 단정한 얼굴, 흰 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다만 왼손은 이강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다. 뭐야, 또 늙은이 하나야? 꺼져. 젊은 청년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뻗었다. 그는 20살 중반쯤 되어 보였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으며 팔에는 자잘한 문신이 보였다. 정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이, 그러지 맙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신뢰를 넘은 행동이에요. 뭐, 당신이 뭔데 훈계야? 내 마음이지. 이 늙은이들 왜 이렇게 지하철에 많아? 자리도 없는데 왜 타? 말을 바로 하게. 정재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분명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젊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안에는 단호함과 침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청년은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 이상한 기류가 흐르며 공기가 바뀌었다. 그 틈을 타 이강수는 중심을 잡고 천천히 똑바로 섰다. 가만 안 있네. 청년이 다시 손을 들어 정재호를 밀려 했을 때였다. 정재호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마치 예고도 없이 바람처럼. 청년의 손목이 꺾였고 그는 괴성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 짧은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뭐야 이거. 자네가 방금 하려던 건 폭력이야. 난 그냥 방어했을 뿐이지. 정재호는 청년의 팔목을 정확한 각도로 꺾고 있었고 그 손끝에는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정재호는 팔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멈추게.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보자고 라고 소리치며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다음 역에서 허둥지둥 내렸다. 열차 안의 공기는 정적 속에 무거웠지만 곧 안도의 기운으로 바뀌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이들은 속삭였다. 저 노인분 대단하시네. 진짜 무술하셨나 봐. 너무 멋있다. 정재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뒤로 하고 다시 기둥 옆으로 돌아가 섰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노인의 몸은 곧게 뻗어 있었고 흔들림 하나 없었다. 이강수는 몇 걸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젊은 친구한테 그냥 밀렸으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별일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나섭니까? 행동도 너무 정확했고요. 그제야 정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얼굴은 처음보다 훨씬 온화해 보였다. 그저 예전 버릇이 남아있는 것뿐이죠. 혹시
무술을 배우셨나요? 옛날에 조금 젊었을 때요. 지금은 거의 잊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움직이시다니 놀라웠습니다. 혹시 다음 역에서 내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로 3가까지 갑니다. 저도 거기서 내립니다. 이강수는 웃으며 말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왔다. 이번엔 사람들은 정재호가 선 자리를 비켜서며 은근한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지하철 안은 이전보다 조용했고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다. 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대화와 침묵이 교차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그들을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전철은 조용히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인연이 조용한 기적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열차에 같은 칸에 섰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 그날 지하철에서 자신을 도와준 노인 정재호. 그는 언제나처럼 검은 바지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조용한 얼굴로 열차에 올라탔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지만 묘하게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강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재호는 살짝 고개를 돌려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십니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예의와 품이 담겨 있었다. 이강수는 옆에 선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시간에 다시더군요. 예. 정해진 일정이 있다 보니 습관 같은 겁니다. 저도 비슷해요. 진료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라. 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의사 일을 하십니까? 네. 은퇴는 했지만 상담 진료 정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정식 진료보다는 이야기 들어주는 쪽에 가깝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께선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정재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공무원이셨군요. 이강수는 더 묻지 않았다. 말투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던 어떤 경계가 있었고 그것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지하철은 종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흘렀다.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노인 둘의 대화는 조용한 구석에서 작게 이어졌다. 사실 정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도 없는 일 쉽지 않잖아요. 이강수가 입을 열었다. 그날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겁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었다. 저는 사실 그날 이후로 정 선생님을 좀 기다렸습니다. 왜죠? 그냥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묘하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조용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정재호는 조금 쓴 웃음을 지었다. 젊을 땐 그런 일도 좀 해봤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버릇이 남은 겁니다. 혹시 무도나 그런 걸 하셨나요? 잠깐 배운 적은 있지요. 오래됐습니다. 그게 잠깐 배운 실력이라니 그 청년이 한참 젊은 사람이었는데 꼼짝도 못하더군요. 젊음은 빠르지만 쓸 줄 모르면 그저 무겁기만 한 법입니다. 이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말씀도 멋지십니다. 정 선생님께는 조용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보다 무게 있는 사람들 오랜만에 봅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과찬입니다. 지하철은 종로 3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하차 준비를 했다. 이강수와 정재호도 문 앞에 나란히 섰다. 이강수가 입을 열었다.
정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정재호는 이강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싹튼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 속에서 우정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지하철이 정차하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붐볐다. 어느덧 종로 3가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바삐 내리고 탔다. 이강수와 정재호는 평소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둘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 풍경도 볼 것 없고 스마트폰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지나가는 빛과 소리를 음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강수가 정재호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 선생님은 북쪽 지형에 대해서도 꽤 아시더군요. 정재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 집에 돌아가 앨범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강 건너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순간이죠. 정재호는 조용히 이강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기다렸다. 1980년 함경북도 국경 근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새벽녘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꾸리셨죠. 그날 밤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싸늘했고 숲에서는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곳에서 탈출하셨군요. 정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저는 16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았고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을 인도하던 한 남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눈빛이 과거를 향해 멀어졌다. 그 남자는 군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위장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말수가 적었죠. 우리 가족은 한마디도 묻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짓 하나에 따라 움직였고 눈빛 하나에 멈췄습니다. 정재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강수는 눈치채지 못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살이 새었고 얼음장 같았어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 비틀거렸고 저도 왼쪽 다리에 무언가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그 남자가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천장에서 달린 손잡이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창밖으로는 회색 벽이 반복됐고 간간이 어두운 터널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스쳤다. 정재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강수는 그의 옆자리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던 중 이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강을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정재호는 고개를 돌렸다. 의외의 질문이었지만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강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신지. 그때 그 강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던 강. 이강수의 눈빛이 창밖보다 훨씬 먼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인데도 아직도 생생해서요. 정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시죠. 그날은 1980년 9월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된 탈출이었어요. 함경북도 변두리 작은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과학자셨고 저희 가족은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 저를 꼭 끌어안고 계셨고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섰을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소리가 너무 선명했죠. 발끝에 밟히는 나무잎 하나하나가 폭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정재호는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때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얼굴엔 위장 페인트를 칠했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눈빛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과 눈빛으로 우리를 이끌었죠. 저도 어린 마음에도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강수는 두 손을 살짝 맞잡았다. 그 남자는 앞장서 걷다가도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우리를 확인했고 강가에 도착했을 땐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에 총을 맞았거든요.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소리를 낼까봐 어머니가 입을 틀어 막았고 그 남자는 제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저를 업었습니다. 정재호는 옆에 앉은 이강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동자에 먼 기억이 떠올라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의 등에 엎여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 계속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등에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색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피를 흘린다는 감각. 그건 어린 제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남쪽 둔덕까지 데려다 주었고 마지막 순간 이제 안전하다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저는 그 사람을 제 인생의 방향으로 삼게 된 것이. 그래서 의사가 되신 겁니까? 정재호가 조용히 물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날 제 다리에 총알이 박히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의 등 위에 있지 않았다면 전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의 헌신에서 비롯됐어요. 정재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호흡을 내쉬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그 강에서 우리를 건넌 그 남자, 그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강수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그대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뒷모습,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조용한 눈빛. 그게 제 삶을 지금껏 끌고 온 가장 단단한 기억입니다. 정재호는 이강수의 말을 들으며 문득 자신의 왼손을 가만히 감쌌다. 그날 밤 차가운 탕물과 등 위의 무게, 총알이 스친 팔의 뜨거운 감각,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기억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은 너무 무거웠기에 지금은 그저 듣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도 변함없이 두 노인은 같은 시간, 같은 열차, 같은 칸에 마주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세상은 분주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엔 조용하고 단단한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이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 선생님, 지난번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봤다고. 정재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직업상 지형과 경로를 많이 익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함경북도 청암천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강수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 눈빛도 진지했다. 정재호는 조금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있습니다. 국경지대 아래쪽 통신소와 경비초소가 드문 구간이지요. 맞습니다. 이강수의 눈빛에 스치는 반짝임은 단순한 동해 이상의 것이었다. 그 지점은 일반 지도에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아버지의 기록에서 겨우 찾아낸 이름이거든요. 정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곳이 저희 가족이 탈출하던 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을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작은 초가 몇 채, 그게 전부였죠. 정재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선생님,
이강수가 낮게 불렀다. 제가 이상한 추측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둘 묘하게 겹치는 게 많습니다. 겹친다고요? 정재호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예. 말투, 자세, 지도 지식 그리고 이강수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살며시 정재호의 팔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차 안에서 선생님이 손잡이를 잡을 때 왼팔 안쪽에 깊게 파인 흉터를 봤습니다. 정재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엎여 있었던 그 사람도 왼팔의 칼에 베인 듯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물을 건널 때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따뜻한 것이 등이랑 팔에 번졌던 감각을요. 정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손을 감쌌다. 선생님,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건 아닙니까? 이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 말이 없었지만 단호했고 행동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 했고 제 다리에 총알이 박힌 걸 보자마자 말없이 절 안고 뛰었어요. 정재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손등 아래로 낡은 시계줄 아래로 어렴풋이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이강수는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재킷 안쪽에서 조심스레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낡고 녹슨 금속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선생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 저를 업으시며 이걸 제 발목에 묶어주셨죠. 아버지가 나중에 이걸 보고 말씀하셨어요. 군번줄이라고. 정재호의 눈이 그 쇠조각에 고정되었다. 순간 그의 호흡이 얕아졌다. 이걸 보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분명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누군가일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재호는 침묵을 깨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이강수는 그걸 부정이 아닌 무거운 고백의 망설임으로 느꼈다. 선생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애절해서 자꾸 겹쳐 보이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맞다면 전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꾼 분이니까요. 정재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조용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 그 군번줄 잘 간직하셨군요. 그 한마디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강수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정재호 앞에 내밀었다. 빛바랜 봉투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고 종이 끝자락은 조금씩 해져 있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릿했다. 당신을 찾으면 꼭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죠. 정재호는 그 말을 듣고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직접 열어 편지지를 꺼냈다. 직접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재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강수가 천천히 편지를 건넸다. 정재호의 두 손 안에 편지가 닿자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한 글자씩 마치 소리 없이 속삭이듯 눈으로 따라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이 편지 위에서 멈췄고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이 무사히 남쪽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건 한 군인의 헌신 덕분이었다. 그 군인은 이름도 계급도 정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피를 흘렸고 아들을 업고 강을 건넜다. 그 사람을 찾거라. 그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편지를 다 읽은 정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이 편지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그 일을 말해본 적이 없소. 아니, 말할 수도 없었지. 북파공작원은 임무를 마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이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돌아와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 일을 말하지 못했소. 그림자처럼 살았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 속에 묻혔지.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조차 종종 헷갈릴 때가 있었소. 정재호의 시선이 천천히 이강수를 향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무너짐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서 있군.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했던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 이강수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 모두요. 그날 밤 아무런 보상도 명예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재호는 이강수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결에는 마치 40년 동안 누적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래, 그날 밤 내가 그 강을 건넜소. 총성이 들려오는 어둠 속에서 난 아이 하나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 뒤따라오던 부모는 부상당했고 난 맨손으로 길을 만들며 물살을 뚫었소. 그 아이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 목숨은 내 등에 칼처럼 느껴졌지. 정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강수야. 이강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맞습니다. 전 그 등에 업혀 목숨을 건넌 아이입니다. 그 기억이 평생 저를 이끌었습니다. 정재호는 조용히 군번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쇠줄은 낡았지만 여전히 무게가 있었고 빛바랜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말하지 않았소. 이름도 버렸고 증명할 것도 없었지. 하지만 오늘은, 그래, 오늘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시 꺼내도 될 것 같군.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재호, 1980년 함경북도 접경지 작전 투입. 북파공작원 127호. 내 가족의 탈출을 맡았던 그 작전의 현장 요원이었소. 이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정재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껏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정재호는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이름, 감춰왔던 정체,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야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한 편지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원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들어보겠소. 정재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듯했다. 이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이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정재호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 9월 14일 북쪽 국경지대 함경북도 청암천 인근. 우리 쪽 정보라인에서 신호가 왔소. 남하를 희망하는 과학자 가족 3명. 남편은 생화학 연구원. 중요 인물로 분류돼 있었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데려오는 임무가 내게 주어졌소. 이강수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우린 그 작전을 강풍이라 불렀소. 그때 난 불과 30이었지. 긴장도 했지만 실패는 없을 거라 믿었소. 임무란 게 그랬으니까. 감정은 꾹 누르고 속도는 정밀하게. 밤 10시 우리는 접선 장소로 접근했지. 숲은 숨 막힐 만큼 고요했고 가끔 들리는 게 짖는 소리만이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기척이었소. 그는 손을 천천히 맞잡았다. 기억이 손끝을 타고 살아나는 듯했다. 처음 가족을 봤을 때 그 아이네 얼굴이 먼저 들어왔소. 두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울지 않았지. 아버지는 다친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온몸으로 널 감싸고 있었어. 그때부터였소. 그냥 임무가 아니게 된 건. 정재호는 눈을 감았다. 강은 말 그대로 생사의 경계였소. 물살은 새고 달빛은 너무 밝았어. 우리는 시간을 기다렸지. 경비초소가 교대되는 순간, 그 몇 분의 틈. 그걸 놓치면 다시 하루를 기다려야 했거든. 하지만 이강수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정재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릴 미행한 자가 있었던 모양이오. 강으로 접근하는 순간 뒤편숲에서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 뒤로 총성이 울렸지. 순간 가족을 밀쳐내며 강가 아래로 엎드리게 했고 난 대응 사격을 시작했소. 몇 발 쏘고 나니 탐조등은 깨졌지만 이미 늦었지. 위치는 들켰고 적들은 몰려오고 있었소. 이강수는 숨을 삼켰다. 이미 그 기억은 그의 것도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아버지가 어깨를 맞았고 넌 왼쪽 다리를 쥐고 주저앉았지. 아버지가 너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했소. 그래서 내가 널 업었지. 너는 작고 가벼웠지만 그 순간엔 천근만근 같았어.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내가 넘어진다면 너까지 같이 가라앉을까봐 발밑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며 걸었소. 정재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손을 댔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가슴팍은 화끈하게 타들어갔지. 난 왼팔에 칼날 같은 무언가가 스쳐간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소. 너는 등에 안긴 채 말없이 떨고 있었고 널 놓치는 순간 끝이란 걸 알았지.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강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차가운 물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어둠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아무도 우리를 못 보는 곳에서 오직 당신만이 우릴 끌고 가고 있었죠. 정재호는 작게 웃었다. 강 건너 남쪽 둔덕에 도착했을 때 난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소. 하지만 적들은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 난 마지막 힘을 다해 내 가족에게 나침반과 지도를 넘겨줬지. 이 경로를 따라가면 접선조가 기다릴 거다라고 말했소. 그리고 난 반대 방향으로 뛰었지. 적들을 끌기 위해서. 그래, 그게 임무였거든. 널 남겨두는 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지만 그 순간엔 임무보다 내가 중요했소. 그래서 그 밤 이후 나는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지만 너희 가족이 무사히 도착했는지는 듣지 못했지. 정보는 모두 기밀로 묶였고 난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야 했소. 이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린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준 지도와 암호 덕분에. 그리고 제 다리는 다 나았지만 그때의 상처는 평생 절뚝거림으로 남았죠. 하지만 전 그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정재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한 가족을, 아니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정재호는 이강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금 힘주어 말했다. 고맙소. 그 말을 들으려고 아마도 난 아직 살아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 총성과 피, 어둠과 불안의 기억을 지나온 둘의 시선은 마침내 빛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공원 벤치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강수는 천천히 따뜻한 커피를 불며 정재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벚꽃은 지고 있었고 나무 아래엔 꽃잎들이 분홍빛 융단처럼 쌓여 있었다. 둘 사이엔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아도 충분한 교감이 흘렀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좋네요. 이강수가 말하자 정재호가 작게 웃었다. 그러게, 이젠 이런 날씨가 참 고맙지. 그 순간 정재호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억지로 평정심을 지키려는 숨소리. 정 선생님? 이강수가 급히 몸을 돌려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하오. 하지만 말과 달리 정재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강수는 곧장 팔을 뻗어 119를 눌렀다. 가슴 통증, 고령자, 의식은 있으나 심박 불규칙. 지금 바로 공원 앞 도로로 구급차 요청합니다. 정재호는 말없이 숨을 몰아쉬며 벤치에 기대 앉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억눌린 고통과 당황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버티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다는 말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곧 도착한 구급차에 정재호를 실은 이강수는 동행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안 심전도 모니터가 띄우는 불규칙한 리듬이 긴박하게 울렸다. 의료진들이 들어와 기초 검사를 시작했고 곧 심장 초음파와 CT 촬영이 이어졌다. 30분쯤 지난 후 담당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강수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심장 바로 아래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 공간에 금속성 이물질이 있습니다. 길이 약 1.8cm, 모양과 성분으로 보아 오래된 탄환 파편입니다. 이강수는 눈을 감았다. 40년 전 부상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위치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주요 혈관을 찌를 수 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위험도는요? 심장막을 건드려야 하고 주변 혈관이 워낙 밀집되어 있어 고난도입니다. 게다가 정재호 어르신은 고령이라 마취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섞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도의 숙련자 아니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유리창 너머 침대에 누운 정재호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미세한 떨림과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는 여전히 그 사람다웠다. 그러나 그의 가슴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파편이 남아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파편 하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 모든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일제히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강수 선생님께선 이미 은퇴했다고 손이 녹슨 건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30년을 살았고 수천 건의 심장 및 흉부 수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수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 정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날 밤 저를 업고 강을 건넌 사람이죠. 그가 흘린 피가 아직도 그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피를 제가 멈추게 할 차례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젊은 외과의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집도의로 서주세요, 선생님. 이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상태 유지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 준비 들어가죠. 그는 흰 가운을 걸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손을 씻으며 수술대 앞에 선 그는 다시 의사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침착했고 그의 마음엔 이제 단 하나의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 그것은 40년 전 업힌 채 살아남은 아이가 다시 되갚는 생명의 약속이었다. 수술실 안은 고요했다. 기계음만이 낮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수술대 앞에 섰다. 손등까지 올라오는 장갑을 한 채 그의 두 손은 마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처럼 느긋하면서도 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위의 젊은 외과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다. 심장막 개복 시작합니다. 이강수가 조용히 말하자 보조의가 작게 예하고 대답하며 기구를 건넸다. 첫 번째 절개는 완벽했다. 피 한 방울도 흐트러짐 없이 얇고 정확하게 마치 시간을
베어내듯 깔끔하게 꿰뚫었다. 출혈 적고 조직 반응 양호합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였다. 심장 안면 노출, 혈관 분포 확인, 파편 위치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파편에 닿는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작고 희미하게 반짝이는 금속 파편 하나. 마치 그날 밤 강물 아래에서 자신에게 떨어졌던 기억처럼 오래되고 낯익었다. 이것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가슴에 남은 전쟁의 조각이군요. 그 빈기, 그가 말하자 보조가 신속하게 움직였다. 파편은 폐동맥과 심장막 사이의 예민한 공간에 박혀 있었다. 단 한 번의 흔들림도 허용되지 않는 위치. 이강수는 손끝에 모든 집중을 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손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심박 조율기 유지하세요. 좌심방 압력 모니터링 계속합니다. 파편 제거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았다. 모두가 멈춰 있는 듯한 긴장감.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그 순간 이강수의 핀셋이 금속 파편을 조심스럽게 집었다. 미세한 움직임. 아주 느리게 마치 숨결을 따라가듯 파편이 조직을 빠져나왔다. 작은 소리도 가벼운 손끝의 떨림조차 없는 집중 속에서 그 조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빠져나왔다. 파편 제거 완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기구 받침대 위에 작게 떨어진 쇠조각. 그것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던 기억이 아닌 감사를 증명하는 유물이 되었다. 봉합은 빠르고 정교했다. 심장을 감싸는 손길은 의사로서의 기술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존경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술이 마무리되자 이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술 종료. 심장 기능 안정적입니다. 정재호 선생님, 이제 편히 숨 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수술 도중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강수는 잠시 주춤하다가 수술 가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군번줄. 이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야 그분의 가슴에 박힌 조각 하나를 덜어드린 셈이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 목숨을 건진다는 건 단순히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경외와 울림으로 가득 찬 아주 깊은 정적이었다. 군번줄을 다시 손에 쥔 이강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은혜를 되갚는데 40년이 걸렸군요.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공원의 길목엔 연두빛이 가득했다. 막 움튼 잎사귀들이 가지마다 앙증맞게 달려 있었고 산책길 옆에는 철쭉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었다. 오후 햇살은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다. 정재호는 천천히 걸었다. 아직 몸의 움직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곁엔 이강수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마치 40년 전 어둠 속에서 그를 업고 뛰던 날과는 반대의 자리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재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아직 조금 당기긴 하지만 이렇게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그는 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았다. 이강수도 옆에 나란히 앉았다. 수술이 끝났을 때 군번줄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얼굴이 자네였지. 말없이 내 손을 붙잡고 있던 얼굴. 그 순간엔 아마 선생님보다 제가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수는 작게 웃었다가 곧 진지한 눈빛으로 이어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업고 강을 건넌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당신 곁을 걷고 있습니다. 전 그게 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이요. 나는 단지 그 밤을 지났을 뿐이고
자는 그날 이후의 삶을 만들어냈지. 이강수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 밤의 구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도 당신이 제게 생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한 사람의 용기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전 그걸 선생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재호는 눈을 감았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짊어졌던 무게가 지금 이 말들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총성, 강물의 차가움, 등을 타고 흐르던 피의 따뜻함. 그리고 지금 옆에서 조용히 말하는 이 노인의 진심.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내 희생이 가치 있었는지 의문이었소. 내가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그게 날 가장 괴롭혔지. 선생님, 이강수는 정재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살아난 제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 생명들은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건 선순환이죠. 정재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삶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공원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봄바람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만이 들렸다. 이강수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날 밤, 정재호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후회는 없었소. 다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을 뿐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도, 우리 가족 모두가 선생님을요. 정재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나도 자네를 따라야겠구먼. 어디로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말이오. 나도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이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그럼 이제 두 노인이 같이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써보는 겁니다. 정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차가운 강물을 건너던 그림자는 이제 연두빛 나무숲 아래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하철이 플랫폼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두 노인이 나란히 열차에 올라탔다. 이강수는 오른손으로 정재호의 팔을 살짝 붙잡았고, 정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어슴풀에 퍼져 있었다.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던 칸 아니었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하게 핸드폰만 바라보던 젊은이들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일어섰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는 쑥스러웠지만 공손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정재호는 순간 멈칫했다. 예전엔 자리 하나 얻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없이 누군가가 내어주고 있었다. 고맙네. 정재호가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강수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슬쩍 웃었다. 세상도 조금은 변했네요. 이강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대 덕분이지. 정재호는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요즘 젊은이들 나보다 자네한테 겁을 더 내는 것 같던데. 하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지하철에서 폭행범을 한 손으로 제압하신 분이 누군데요? 그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소. 지금 같으면 허리 나갔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긴 세월 속 각자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두 인생이 이제는 한 줄기의 빛 속에 함께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열차가 종점에 도착하자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내리는 사람들에 밀릴까 조심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젊은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까지 숙였다. 정재호가 문득 중얼거렸다. 한때는 우리 존재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었지. 목소리도
발자국도 남기지 말라고 교육받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수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늘 아래 있었던 이름들, 이제는 빛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은 역 바깥으로 나왔다. 석양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 건물 옆으로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강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군번줄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죠. 정재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쇠조각은 이제 더 이상 상처의 무게가 아니었다. 시간을 증명하는 유산이자 두 인연을 이어준 매듭이었다. 자네가 이렇게 돌려줬으니 이제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겠군. 그는 딩그레 웃으며 군번줄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역 밖으로 나섰다. 천천히 걷는 그들의 뒷모습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절뚝이던 걸음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묵직하면서도 따뜻했다. 석양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지금껏 어둠을 지나온 이들이 마침내 함께 걸어가는 길 위로 하루의 마지막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40년 전 이름도 없이 강을 건넌 용기. 그날의 빛 한 줄기는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재호와 이강수 두 노인의 이야기에는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한 지하철 안이었지만 끝은 따스한 석양과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지나온 시간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존엄과 연대, 용기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한 빛이 되어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손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문득 느낀 적은요? 이야기의 끝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희 채널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운이 채 사라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재호 선생님처럼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강수 원장님처럼 받은 은혜를 삶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스한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